자, 고전에 우리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요. 여기 라디오 그래픽 이미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영상 기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말로 뭐예요? 라디오 그래픽 이미징이? 뭘 것 같아요? 응? 방사선 영상.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그 방사선과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죠? 방사선과 가서 뭐 찍어요? 엑스레이 찍죠. 그죠? 근데 사실은 엑스레이뿐만이 아니라 CT도 방사선 이미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요 방사선 영상 중에서 오늘은 일단 프로젝션 라디오그래피라고 해서 이게 전통적인 엑스레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게 이제 CT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재밌겠죠? 그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엑스레이 이미징 하기 전에 엑스레이가 뭐냐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 가시광선은요. 이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전파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들인데 사실은 이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차지하는 대역은 상당히 좁죠. 그죠? 그래서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 파장이 이쪽으로 가면 길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짧아지고요. 그래서 파장이 가장 이제 긴 가시광선이 뭐냐면은 빨간색이죠. 그렇죠? 가장 짧은 가시광선이 보라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거를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파장이 짧은 거를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빨간색 바깥에 있다고 해서. 근데 적외선을 뭐 굳이 이제 특정한 기준이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외선 같은 경우에 가시광선에 가까운 거를 우리가 근적외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보다 약간 먼 거를 뭐 원적외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냥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장이 길어지면은 일단은 주파수는 더 빨라 커지죠. 그죠? 마이크로파, 초단파, 단파, 장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외선이 있고 자외선 바깥쪽은 희한하게 적외선은 근적외선과 적외선이라고 보통 나누는데 자외선은 자외선과 원자외선으로 나눕니다. 자외선보다 더 이제 파장이 짧은 거를 우리가 보통 X선이라고 하고요. X선이 처음에 왜 X선으로 불렸는지 알죠? X가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미지수 X잖아요. 그죠? 잘 모른다라는 얘기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X레이다라고 처음에 이름을 부른 거고요. 근데 뭐 X선도 사실 뭐 소프트 엑스레이 그다음에 그냥 엑스레이 근데 사실 여기 감마레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감마레이, 엑스레이 이거 소프트 엑스레이가 거의 성질이 똑같아요. 사실은 요거 전체를 다 우리가 그냥 엑스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굳이 뭐 이걸 나눈다면 엑스레이와 감마레이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선 영상은 사실 원리가 되게 단순해요. 가장 쉽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촬영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은 3차원이잖아요. 그죠? 이 3차원 그 어떤 대상을 2차원 상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원리는 무지무지하게 쉽습니다. 여기 이제 엑스레이 발생기가 있으면요. 엑스레이 발생기에서 이렇게 직진하는 이런 X선들을 만들어내면요. 그죠? 얘네들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이제 사람 몸인데 꼭 사람 몸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대상물을 지나가면서 이게 흡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죠? 근데 흡수나 반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물체를 통과해 가지고 바깥쪽에 살아남아 있는 X선이 많이 있을 거고요. 크기가 클 거고, 그다음에 이게 흡수나 반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양을 영상으로 나타낸 게 엑스레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인 우리가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쓰지만 디지털 카메라 쓰기 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 필름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필름을 넣는 거예요. 그 필름을 넣으면 그러면 이건 사실 뭐 디지털 방식으로 뭐 복셀이라든가 픽셀 같은 게 필요 없고요. 이거는 모든 지점에서의 이런 값들을 전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아날로그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진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뭐 흡수만 된다라고 하면은 오다가 X선이 이 안에서 어디서 흡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실제로는요,
이게 요 안에 있는 어떤 물체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스캐터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 예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 지점에 오는 X선은 사실 여기서 발사돼서 이렇게 직진으로 이제 날아오는 요런 그 X선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사실 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튀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얘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데 얘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가지고 이쪽에서는 값이 좀 크게 측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징 콘트라스트를 이제 나빠지게 만듭니다. 물론 뭐 레졸루션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를 많이 손상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3차원 오브젝트가 있을 때 요거를 이제 투사시키는 거죠. 프로젝션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 이제 프로젝션 이미징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 프로젝션 레디오그래피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2차원 평면상으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요걸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엑스레이 소스를 돌리든지 아니면 여기 오브젝트를 돌려도 상관이 없는데 오브젝트가 돌아가든지 그죠? 헤드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소스하고 여기 있는 필름을 같이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여러 방향에서 보는 이런 2D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은 뭐냐면요. 여기 여러 방향에서 찍은 이런 이미지들을 뭔가 그냥 단순히 이거를 그냥 3차원 공간상에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려놓으면 뭔가 우리가 여기 뭐 뇌 형상 비스무리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일종의 CT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첫 시간 이제 오버뷰 하는 거니까 프로젝션 토모그래피 말고 일단 CT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할 건데요. CT는 뭐의 약자냐면 내가 첫 시간 때도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티드는 뭐 말 그대로 그냥 계산한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전산. 우리가 보통 이제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산을 한다는 뜻이고요. 토모그래피는 뭐냐? 토모그래피에서 이 토모라는 게 뭐냐면 그래피라는 건 그림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토모라는 거는 컷 또는 섹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토모그래피는 뭐예요? 단층 영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라서 본다는 얘기예요. 컷해서. 그래서 일종의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자른 단면 영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CT의 원리는 뭐냐면요. 이 앞에서 본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사실은 한 방향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소스를 싸가지고 여기서 영상을 얻으면은 그러면 2D 영상밖에 못 얻지만 여기서 사람 머리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소스 디텍터를 회전을 시키면은 여러 방향에서의 이런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얻은 이런 영상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요 뒤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단면 영상을 복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모그래피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들은요. 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프로젝션 레디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 그냥 바로 영상이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토모그래피가 붙은 것들은 다 수학적으로 복원하는데 이 복원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뒤에 나오는데요,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리컨스트럭션이죠.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뭐 줄여가지고 영상하는 사람들 보통 리컨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인데 뒤에 스트럭션 빼버리고 리컨 RECON까지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보는 것처럼 실제 사람 몸을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돌리는 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스하고 디텍터를 회전을 시킵니다. 여기도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엑스레이의 역사는 사실 뭐 역사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때부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95년도에 렌트겐이 X선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죠. 발명이 아니고 발견을 한 거죠. 원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다가 요 X선 영상이 이제 CT로 발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917년에 라돈이라는 사람이 어떤 뭐 수학적인 어떤 뭐 기초를 닦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라돈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히 이 뭐 CT 영상을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수학적인 그런 공식 같은 걸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수학자예요. 수학자고 이 사람이 만든 게 나중에 엑스레이 리컨스트럭션에 많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CT 리컨스트럭션 배우면요, 라돈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 이름을 딴 수식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수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CT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막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엑스레이를 이용한 이런 토모그래피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냈어요. 1963년도에. 그리고 실제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1972년도에 하운스필드라는 사람이 첫 번째 C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T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형된 형태로 많이 발전이 돼 왔는데요. 1989년도에 뭐 이 사람이 이제 캘린더라는 사람이 헬리컬 CT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98년도에는 멀티라인 CT 시스템을 만들었고, 2004년도에는 콤빔 CT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거 나중에 자세히 또 더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이름들이죠, 그죠? 요 하운스필드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제임스 엠브로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클리니컬 CT를 개발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그 이종민 교수님 수업하실 때, 수업이 아니라 뭐 강의 같은 거 하실 때 한 번씩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학하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는 경우가 잘 없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 사람도 공학한 사람 중에서 노벨상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엔지니어예요. 여기 적혀 있죠. 브리티시 엔지니어. 그죠? EMI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브리티시 엔지니어인데, 그다음에 코막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죠. 그래서 최초 아이디어 낸 물리학자하고 실제로 구현을 한 하운스필드라는 엔지니어하고 두 명이 공동 수상을 합니다. 1979년도. 근데 사실 노벨상이라는 게 처음에 자기가 업적을 내고, 그죠? 그게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친 다음에 보통 한 20년, 30년 있다가 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죠? 요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요, 되게 이 처음으로 개발한 뒤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1972년도에 최초의 CT 시스템 만들었는데 불과 7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만큼 사실 엄청난 뭐 이런 기술적인 공헌을 많이 한 거기도 하고요. 그죠? 의학 분야에 엄청난 기여를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 뭐 검증이고 뭐고 할 게 없죠. 그죠? 디바이스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론을 뭐 검증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물리학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기 조셉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셉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 최연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 받았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조셉슨 효과라는 그런 효과를 발견을 하고 내 기억에 6년인가 7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노벨상 받았을 때 3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0대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정확히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세요. 조셉슨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가 이제 많이 남았어요, 아직.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려면은 뭔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생각하는 거를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가능성이 희박해졌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요, 노벨상을 받은 업적을 평균 몇 살 때 이제 생각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 한 40 정도의 대부분의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그런 업적에 관계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 2년 남았는데요, 만으로 따지면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노벨상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자, 그럼 X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건 사실 최초의 어떤 X선을 발견한 그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물리학 시간에 다 배웠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그 렌트겐이 사용했던 거하고 지금 사용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뭐 필라멘트, 전구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필라멘트가 있고요. 이 필라멘트는 뭐냐면은 전류를 흘려주면은
여러분들 열전자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요 필라멘트에 사용되는 요 물질은요, 그러니까 열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자를 방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열전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양극, 음극이 있는데요. 요 양단에 아주 큰 전압을 걸어줘요.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이제 열전자들이 발생한 열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양극 쪽으로 가겠죠. 이동하겠죠. 공간을 날아서. 그렇죠? 보통 이 안은 이제 진공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날아가면, 자, 전자들이 실제로 날아가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금속 물질을 놔둬요. 그렇죠?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는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이거를 타깃이라고 하거든요. 타깃. 말 그대로 타깃이죠. 뭔가. 그러니까 전자들이 부딪혀야 하는 타깃이잖아요. 타깃 물질을 놓으면 전자가 이 타겟 물질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때 뭐 물론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열이에요. 한 90% 이상이 열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빛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렌트겐이 X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뭐 이런 거는 아주 진공관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이름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쿨리지 튜브라고 하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 나나요? 쿨리지 기억 안 나요? 응? 자,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 내가 방금 설명한 겁니다. 열 전자가 발생을 하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다음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상당히 큰 전압, 그러니까 10kg 일렉트론 볼트에서 3000kg 일렉트론 볼트, 그죠? 에 달하는 상당히 큰 전압을 걸어주면은 그러면 전자가 가속이 되죠. 그러니까 음극에서 나와가지고 양극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가다가 타겟 메탈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그러면 X선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타겟 머티리얼은 뭘 사용하느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그다음에 뭐 이외에도 동, 몰리브덴, 코발트, 크롬, 철, 은 등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X선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거에 이제 용도에 맞춰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주로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의료용에 사용하는 거는 텅스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용에 사용하는 정도, 사실 뭐 사람들한테 적용하기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X선을 만들어내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 진단을 하는데 뭐 강력한 그런 그 X선을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텅스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이 에너지 엑스레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 가속을 더 빠르게 시키면은, 그러니까 전자가 더 빠르게 부딪히면은 그럼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X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가속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형 가속기라고 해서 리니어 엑셀러레이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줄여가지고 LINAC 줄여서 그 리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아주 하이 에너지를 가진 X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리니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는요, 진공관에서 음극하고 양극 사이에 상당히 거리가 어때요? 좁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주 가속을 시키면서 아주 먼 경로를 통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전자를. 근데 전자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빠르게 하면 돼요? 양단의 전압차, 전이차를 크게 키워주는 것 외에 어떻게 하면 전자의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요. 그럼 매그네틱 필드,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아니면 전자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지가 움직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차지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위치마다 점점 계속해서 힘을 받으니까 가속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코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부딪히게 되면 더 강력한 X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 진단용으로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언제? 치료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뭐 할 때 써요? 그죠? 암 치료할 때 쓰죠.
그러니까 방사선 가지고 암을 결국은 죽이는 건데 그거 할 때는 상당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자, 타겟 물질에 부딪히면 왜 X선이 발생을 할 것이냐. 그렇죠? 자, 우리가 타겟 물질에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X선 발생하는 원리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독일말이거든요. 독일말 배운 사람들은 알 텐데. 그냥 읽으면 돼요. 브렘스트라룸이에요. 알겠죠? 브렘스트라룸. 요 H는 묵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도 독일어 오래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안 배웠는데요. 대충 브렘스트라룸 레디에이션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우리말로는 특성 엑스레이고요. 위에 있는 브렘스트라룸 레디에이션은 우리말로 하면은 뒤에 나와요. 제동 방사라고 합니다. 제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브레이킹이란 뜻이에요. 브레이킹. 그러니까 제동한다는 얘기예요. 뭐 엑스레이 스펙트럼 이런 거는 사실 뭐 지금 설명해도 사실은 뒤에 나중에 보면 또 알게 될 거고요.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그림이 여기 브렘스트라룸 레디에이션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에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그림들이고요. 요 그림은 뒤에 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하나씩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브렘스트라룸 레디에이션. 우리말로 제동 방사라고 하는데요. 이 제동 방사란 건 뭐냐? 여기 적혀 있죠. 브렘스트라룸이라는 게 독일어로 브레이킹의 제동의 의미라는 거죠. 뭔가 멈춘다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이름을 사실 뭐 아주 적절하게 지은 것 같아요. 원리가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금 빨간색 핵이 있고요. 이게 지금 뭐예요? 어떤 전자가 있는 전자 레이어들이죠, 그죠? 이렇게 KLM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데 이 바깥에서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전자가 날아와요, 그죠? 전자가 날아오는데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핵이죠. 핵이니까 플러스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날아오다가 플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휘겠죠, 뭔가. 그죠? 휘는데 휘어서 다시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은 뒤에서 계속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잡아당기니까 얘가 휘어서 뭔가 속도도 떨어지고, 그죠? 방향도 바뀌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뒤에서 계속 잡아당기면. 자, 그래서 뭔가 요 원래 날아오던 전자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 운동 에너지를 요 핵에 의한 영향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전자가 가지고 있던. 그죠? 그럼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일정만큼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뭘까요? 뭘로 만들어질까요? 거의 대부분은 열입니다. 열. 그러니까 열로 발생을 하고요. 일부가 엑스레이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날아와서 여기에 양극이 있으니까 이 양극에 의해서 양극의 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도 바뀌고 그다음에 속도도 바뀌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이제 손실된 에너지만큼이 외부로 열이나 아니면 빛의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적혀 있죠. 원자핵 근처의 강한 전자기장에 의해서 하전 입자가 저지되면서 그죠? 손실된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엑스레이를 부르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본 것처럼 뭔가 브레이킹이 되니까 제동 엑스레이, 그죠? 브렘스트라룸 엑스레이. 이거 사실 뭐 이 현상을 처음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겠죠. 우리가 마치 그 심전도를 ECG라고 안 부르고 EKG라고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독일 물론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그 네덜란드 사람이긴 하지만 그죠? 그 아인토벤이라는 사람도 네덜란드도 사실 독일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카디오그램을 우리가 K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EKG로 쓰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독일 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브렘스트라룸 이런 용어를 사용한 거고요.
왜 연속 X선이라고 부르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지금은 그냥 연속 엑스레이라고도 컨티뉴어스 엑스레이라고도 불린다라고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죠? 또는 뭐 화이트 엑스레이라고 이건 잘 안 쓰는 말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엑스레이 또는 브렘스트라롱 엑스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은요. 이거 책에 있는 거를 그냥 잘라온 건데요. 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을 텐데 전자가 이렇게 날아오다가 그럼 얘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전자가 무지하게 많은 전자들이 날아오게 되면 그럼 얘하고 부딪힐 수도 있는데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죠? 뭐예요? 어디 있어요? 일렉트론이 실제로 뉴클리어스를 이제 스트라이킹 하면은, 그죠? 부딪히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자가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완전히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전자 자체가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럼 전자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운동 에너지, 그죠? 그만큼 전체가 다 열 또는 빛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기는 왜 없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상하네. 자,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열로 발생을 하고 얼마만큼이 X선으로 발생을 하느냐 보면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로는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있네. 여기 나오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있었나 했네. 그죠? 그래서 뉴클리어스하고 부딪히게 되면요. 그러면 일렉트론이 소멸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에너지는 뭐하고 같냐면은 원래 이제 날아온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같은 양만큼이 이제 에너지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방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요 발생 효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발생 효율, 요 에타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콘스탄트에다가 그다음에 아토믹 넘버. 이건 뭐냐면 타겟 물질에 어떤 아토믹 넘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을 했느냐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토믹 넘버에 비례하니까 아토믹 넘버가 더 큰 물질을 사용을 하면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V는 뭐예요? V는 음극하고 양극 사이에 전이차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100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텅스텐을 사용한다. 텅스텐도 사실은 아토믹 넘버가 상당히 높아요. 74번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볼티지가 예를 들어서 100kV다. 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컨스탄트 값이니까 여기다 실제로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에다가 그다음에 74에다가 100K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요. 그러면 효율이 0.8%가 나옵니다. 0.8%라는 얘기는 1도 안 되죠. 100개 중에 1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변환된 에너지 중에서요. 실제로는 1%도 안 되는 에너지만 엑스레이로 만들어지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99.2%는 열로 방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뜨거워지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냉각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엑스레이 발생기 자체에서 많은 열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시켜야겠죠. 여기 있죠. 그래서 하이 에너지 엑스레이 제너레이터는 쿨링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제동 방사는 쉽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날아오다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원자 핵, 그죠? 이 원자 핵이 아까 원소 번호를 봐서 알겠지만은 74번이면은 상당히 큰 파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태양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가 지구라면, 그죠? 거의 태양과 같은 이런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원자 핵을 향해서 날아오다가, 그죠? 그 힘에 의해서 뭔가 이제 진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속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로스가 엑스레이와 열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쉬운데요.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란 건 뭐냐? 이게 뭐냐면요. 이 원리는 원리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이제 보어의 전자 모델에 의하면은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 아닌 거는 다 알죠. 전자가 실제로는 뭔가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죠? 어느 공간에 확률로 존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알죠? 양자역학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자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머티리얼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외부에서 이렇게 열전자에 의해서 방출이 된 그 전자가 날아오고 있는데요. 이 날아오던 전자가 우연히 여기 이 장소에 있는 전자하고 부딪힐 확률이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부딪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부딪히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구하고 똑같죠. 그죠? 당구공이 서 있는데 바깥에서 공 하나 쳐가지고, 그죠? 이게 정면으로 맞으면은 어떻게 돼요? 당구공 정면으로 맞으면? 그러면 친 공이 서고, 그 다음에 맞은 공이 튀겨나가는데,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면 충돌하는 경우는 없고요. 비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때린 애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구로 치면 얇게 맞은 거죠. 그죠? 어? 얇게 맞으면은 때린 공은 이렇게 각도가 조금 꺾여서 날아가고요. 맞은 공은 이제 맞죠? 네. 맞은 공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꺾여서 날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일렉트론이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원자가 있으면은 요 원자에 원자핵이 있고요. 바깥쪽에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쉘들이 있잖아요. 그죠? 쉘이 있는데 근데 원자핵에 가까운 쪽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 준위가 더 낮죠. 그죠? 근데 모든 우리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여기 1번 레이어에 있는 1번 쉘에 있는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원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 사실 여기 이제 요 1번 쉘에 있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제한이 돼 있는데 그죠? 여기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죠?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2번이나 3번 쉘에 있는 전자가 요 빈 구멍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요. 그러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에너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마찬가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열 또는 엑스레이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재밌게 앞에 거,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요거를 컨티뉴어스 엑셀이라고 불렀는지를 대강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쉘들이 있으면요, 요 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자체는 어때요? 일정한 값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1번 쉘과 2번 쉘하고 사이에 어떤 에너지의 디퍼런스, 아니면 1번하고 3번 사이의 에너지의 디퍼런스,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일정합니다. 차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에 있던 게 1번으로 갔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하고 3번이 2번으로 갔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 3번이 1번으로 갔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 그죠? 이런 식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들이요. 디스크리트합니다.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져요. 그죠?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요 브렘스트라룽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가 다 제각각이에요. 안 그래요? 얘가 예를 들어서 원자핵에서 좀 멀리서 이렇게 날아오는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에 의한 영향이 이제 R 제곱분의 1만큼 떨어질 테니까. 그죠? 거리에 반비례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잃게 되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 될 거고. 그죠? 원자핵에 아주 가깝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날아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로스가 많을 테니까. 그죠? 걔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죠?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요. 그죠? 가장
큰 에너지 로스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임의의 어떤 컨티뉴어스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는, 그죠? 그런 X선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특성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자체가요, 디스크리트한 값을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각 쉘들 사이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 값들을 가지고 있는 X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요 글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하고 다 똑같은 얘기를 영어로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K 쉘, L 쉘, 뭐 M 쉘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K 쉘에 있는 전자 하나가 부딪혀가지고 튕겨 나갔어요. 그죠? 그럼 사실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L 쉘에 있는 일렉트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M 쉘에 있는 일렉트로드가 이 K 쉘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L 쉘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가 K 쉘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그죠? 그럼 이번에는 L 쉘에 일렉트론이 하나 비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에 있는 M 쉘에 있는 일렉트로드가 다시 이 자리를 채울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근데 얘네들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각각의 에너지 준위 차에 해당되는 컨스탄트한 그런 에너지를 가진 엑스레이가 방출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실제로 에너지에 대해서 가로축의 에너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엑스레이 요 빛이라는 것도 입자잖아요. 그죠? 이게 포톤이라고 하죠. 그죠? 빛의 입자를 요 포톤의 수를, 그러니까 각각 이제 포톤들이 막 날아오는데요.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타겟에 부딪힌 다음에 X선들이 막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각각의 포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저기 예를 들어서 그 원자핵에 직접 부딪힌 경우에는 가장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포톤은 거기서 발생하는 포톤은 에너지가 좀 낮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포톤들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그린 겁니다. 가로축은 에너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 이쯤에 한 20이라고 하면요. 20kg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포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재밌죠? 이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커브인데, 그죠? 이런 커브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팍팍 튀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예요? 요렇게 컨티뉴어스한 거 뭐다? 이거는 브렘스트라룽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X선이고요. 그죠? 얘네들은 왜 이렇게 튈까요?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면은 이거는 M 쉘에서 K 쉘로 옮겨가는 경우, 뭐 이렇게 M에서 K로 옮겨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돼야겠네. 더 큰 거, 그죠? 에너지 준위차가 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바깥에서, 그죠? K 쪽으로 옮겨가는 거. 에너지 준위차가 크니까 그렇게 옮겨가 가지고 만들어지는 X선들은 다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요건 뭘까요? 요거는 두 쉘들 사이에 가장 에너지 준위차가 작은, 그죠? 그런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요런 이제 스펙트럼을 그리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특성 X선하고 그다음에 브렘스트라룽 엑스레이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한 그림에 다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요, 에너지라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X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를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X선만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체,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 엑스레이 전체를 가지고 어떤 영상이라든가 치료 같은 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제가 텅스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텅스텐 이외에 어떤 다른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원자들을 여기다가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은도 있고 뭐 몰리브덴도 있고 구리도 있고 막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여기전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알아두면요. 그러니까 K계열 여기전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뭐냐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원소의 궤도 전자를 축출하기 위한 한계 가속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K 쉘에 있는 전자를 튕겨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양단 전압이, 그러니까 전자를 가속시키는 전압, 양단 전압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최소 69.3kV 정도가 양단에 걸려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K쉘에 있는 전자를 튕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몰리브덴이죠. 그죠? 몰리브덴 요거. 그죠? 그러니까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스펙트럼을 그리고 사실은 어떤 타겟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X선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영상이잖아요. 그죠? 영상인데 영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X선의 소스에 대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어요? 설명한 거 질문 없어요? 뭐 질문 나올 게 별로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이 45분이니까 5분 정도 쉬었다가 이 뒷부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 합시다. 자, 일단 이제 엑스레이 이미징에서 제목이 보면 어테뉴에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죠? 어테뉴에이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감쇄. 그죠? 감쇄 정도가 되겠죠. 그죠?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엑스레이 어테뉴에이션은요, 보통은 엑스레이 어테뉴에이션 재밌게도 익스포넨셜 어테뉴에이션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X가 뭐냐면은 X가 실제 X선이 지나가는 그 길을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방향이에요. X선이 날아가는 방향을 X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출발점을 이제 제로라고 놓으면은, 그죠? X 이퀄 제로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름이 있는 위치가 뭐 10cm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10cm가 되는 거죠. X 이퀄 10cm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날아가는 경로 중간에서 우리가 X라는 지점에서, 그죠? 이게 뭐냐면 X라는 지점에서의 엑스레이의 인텐시티입니다. 현재 엑스레이가 가지고 있는 크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X선이 가지고 있던 인텐시티가 I0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초기 인텐시티죠.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X에 따라서.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요 뮤라는 값이 있는데요. 요 뮤라는 값이 뭐냐면은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인데요. 요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상수일까요? 아닐까요? 상수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 몸을 통과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통과해 나가는 경로 중에 뼈도 있을 수가 있고 폐도 있을 수가 있고 피부도 있을 수 있고 팻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조직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조직들마다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 다 다르겠죠. 그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 이게 어떤 X에 대한 어떤 함수로 나타날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많이 디케이가 되려면은 어때요? 이 X가 오브젝트가 두꺼워가지고 많이 통과를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뮤 값이 어떻게 돼요? 뮤 값이 커야겠죠, 그죠? 뮤 값이 크면은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더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뭐 이거를 사실은 지금 보면은요, 그냥 엑스레이 자체의 인텐시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은 입자니까, 그죠? 그 빛의 입자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포톤이라고 부르죠. 그죠? 포톤의 개수, 우리가 사실 이게 포톤의 개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건 쉽지 않지만 어쨌든 뭐 변환을 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긴 한데요. X라는 지점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제 초기에 이제 X 이퀄 제로에서의 포톤의 개수가 N0라고 하면은 X라는 위치에서의 남아 있는 포톤의 개수가 지금 NX라고 되어 있는 거죠.
또 뭐 식은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인텐시티는 포톤하고 비례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는 사실은 이거는 조직들마다 다 다른 값들을 가지는 거고요. 그죠? 이게 어떤 뭐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덴서티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에 있는 어떤 아토믹 넘버라든가 그죠? 원소 번호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엑스레이 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에 의해서도 이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HVL이라는 새로운 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하프 밸류 레이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프 밸류 레이어가 뭐냐? 뜻이 뭐냐면요.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인시던트 포톤이면 이제 초기에 그 처음에 발생됐을 때 포톤의 개수거든요. 그죠? 이 개수의 절반만큼 어테뉴에이션이 일어나는 어떤 머티리얼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통과를 하면은 처음 들어온 포톤의 절반만큼의 포톤만 남느냐.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을 해보면 계산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결국은 아까 요 식에서요. 요 두 번째 식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x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 x가 요 x 지점에서의 요 nx 값이 처음 n0에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죠? 2분의 n0가 되는 그 x 값을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n, 지금 현재 n 나누기 초기 n 이 2분의 1이 되는. 요 뒤에 있는 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 그죠? 여기서 이때 x를 우리가 HVL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HVL은 요 식을 풀어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뮤분의 ln 2가 되고요. 0.693 뮤분의 0.693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그젠플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그젠플은 내가 안 풀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 예상 문제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140kg 일렉트론 볼트의 감마레이. 감마레이는 엑스턴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특성이. 그죠? 감마레이가 만들어져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140kg 일렉트론 볼트에서의 HVL 하프 밸류 레이어가 0.3cm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1.2cm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죠? 몇 퍼센트의 감마레이가 통과를 할 것이냐 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풀 수가 있습니다. HVL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 풀어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역대 한 두세 번의 기말고사에 항상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요즘에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든 필름 스크린 카세트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써가지고 찍어본 사람 있어요? 이런 필름을 써가지고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본 사람 있어요? 학번이 06. 06이면 찍어봤겠다. 찍어봤을 수 있겠다. 또 다른 친구들은 고학번 없어요 이번에는? 찍어본 사람 없어요? 다들 그냥 디지털로 엑스레이는 다 찍어봤잖아요, 그죠? 흉부 엑스레이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에 다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뼈 다치거나 그러면은 한 번씩 다 사진 찍어보잖아요, 그죠? 다 찍어봤을 텐데 요즘에는 다 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들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는데,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은 의사 선생님 방에 들어가면은 방에 이제 불 켜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스위치를 딱 ON을 하면은 형광등 같은 게 이렇게 딱 켜지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필름을 이렇게 딱 꽂으면은 그러면 거기 이제 비춰가지고 엑스레이 이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는 어딘가에서 봤어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게 참 사실은 디지털 옛날에 작년에 했던 응답하라 1994에 보면은 우리 세대가 제가 이제 95학번이니까 그죠? 딱 그 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X 세대라고 불렸는데 그 X 세대가 유일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다 경험한 그런 인류 역사상 유일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어릴 때는 다 이런 거 써가지고 다 찍었었어요. 이거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전에 필름 카메라는 써본 사람 있어요? 필름 카메라를 쓰면 그 필름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인화하는 데다가 갖다 주면은 그럼 한참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떤 사진을 뽑아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참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면 그러면 이제 인화가 다 끝나가지고 인화가 끝난 그 필름 영상을 이제 거기다 꽂아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이제 그때 사용했던 이런 카세트인데요. 왜 카세트를 사용을 하냐? 카세트 같은 게 왜 있냐? 하면 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보통 이제 흉부 엑스레이 같은 걸 한번 찍으면 그러면 1년 동안 자연계에서 받는 그런 방사능을 한 번에 다 받는 거의 크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크기가 뭐 상당히 크냐? 상당히 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외국을 많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한국에서 유럽 정도, 그죠? 그 정도 거리를 날아가면 보통 우리가 성층권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날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대륙 같은 거를 횡단하는 정도로 날아가면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실 방사선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성층권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막아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사선을 직접 받게 되는데 보통 한 번 비행을 할 때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방사선의 양이 우리가 보통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양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강에는 그렇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게 건강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뭐 스튜어디스라든가 기장들은 사실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사실 초창기에는요 이 방사능에 사람들이 상당히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 이제 렌트겐이 이제 처음에 X선이라는 걸 발견을 하고 이걸 이용하면은 뭔가 사람 몸을 투과해가지고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담배 같은 경우에도 약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행운을 주는 그런 부적 같은 걸로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퀴리 부인이 사실은 이런 방사선 관련된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었잖아요. 퀴리 부인이 방사능 중독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주 신빙성 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퀴리 부인이요 자기 방 안에다가 그런 방사능을 내는 그런 방사성 물질들을 방에다가 장식품처럼 이렇게 막 장식을 해놓고 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이런 이제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는 뭔가 이제 이런 엑스레이 영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어떤 부분이냐면 가능하면 작은 크기의 엑스레이 보통 이제 엑스레이 도즈라고 하거든요. X선 도즈를 가지고 이제 같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에 관심이 많이 이제 관심을 쏟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카세트를 이용하는 이유도요 다 그런 데 있어요. 자, 이게 카세트의 단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단면을 보면 뭐 이거는 일단 요 카세트 이제 어떤 프로텍티브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거고 이거는 요거 자체는 그 X선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포스퍼라는 게 있어요. 포스퍼.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리플렉팅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어떤 플라스틱 베이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엑스레이가 X선이 이렇게 날아오면요. 이건 이제 실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그렇죠? 엑스레이가 날아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 포스퍼라는 게 뭐냐면은 다음 슬라이드 나오나? 여기 있죠. 인광 물질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외선이라든가 전자 비물체면 빛을 내는 고체 물질입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다양한 그러니까 자연계상에서 존재하는 물질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합금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광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광 물질은 자외선이나 전자 비물체면 빛을 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다 적혀 있는데요. 포스퍼는 이제 일종의 이거는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잠깐만 어디 있지?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기 X선이 들어오면은 빛을 내잖아요. 어떤 가시광선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X선을 가시광선 형태로 바꿔주는 게 여기 있는 요 포스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X선도 일종의 자외선 쪽 영역이잖아요. 그죠? 가시광선 쪽에서 더 이제 파장이 짧은 영역이니까 그쪽 영역에 있는 X선이 들어왔을 때 빛을 내는 이제 가시광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리플렉팅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리플렉팅 레이어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X선이 나와서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면은 그죠? 그럼 요 지나가 버린 애들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리플렉팅 레이어를 놓으면요. 왔다가요. 얘가 다시 반사돼서 올라가요. 그죠? 만약에 이게 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X선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들어올 때 여기 있는 필름에 한번 어때요? 필름에 한번 그 영향을 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리플렉팅 돼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요 똑같은 게 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X선이 오면은 그게 일단 가시광선 바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고 안 바뀐 애들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반사시켜가지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엑스레이 도즈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반사된 것까지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런 카세트 형태 이제 요 사이에다가 필름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대충 감이 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개념적으로. 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 다 적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intensifying screen이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뭔가 이제 증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게 뭐예요? 필름을 샌드위치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필름을 그 사이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두 개 사이에. 자,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엑스레이 이미지 인텐시파이어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제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라는 거는 엑스레이 도즈를 줄이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이미지를 뭔가 인텐시파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요. 오브젝트에 엑스레이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거는 뭐 이제 다음 시간에 CT 할 때 또 나오는데 신틸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신틸레이터라는 거를 통과를 시키면은 그러면 신틸레이터는 일종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X선이 들어오면은 X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가시광선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빛으로 만들어주면 자, 빛을 쪼였을 때 전자를 발생시키는 게 포토캐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광선 만들고 이 가시광선이 다시 전자를 만들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오브젝트에서 들어온 요 인텐시티에 맞춰서 어떤 전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죠? 요 전자들을 이게 뭐예요, 이게? 코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전자들을 가속시킬 수 있는 양단에다가 전압을 걸어주고 그런 다음에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를 가속을 시켜줘요. 그러면 전자 하나하나가 어때요?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정보를 간직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다시 요 포스퍼라고 되어 있는데 요 포스퍼는 뭐냐면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자외선이나 전자빔을 쬐면 또 빛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포스퍼라는 걸 통과시키면은 요 전자가 다시 가시광선을 만들어냅니다. 빛을. 그죠? 요 빛을 뭘로 찍냐면 뭐 CDD 카메라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찍게 되면요. 영상으로 찍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여기다가 필름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옛날 방식이고요. 필름을 집어넣지 않고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보게 되는 그런 디지털 방식의 엑스레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엑스레이 이미지 인텐시파이어 해서 XRII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이거 쓰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TV 모니터를 이용해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지털 이미지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런 이제 필름에 인화된 거 이거 뒤에다가 어떤 백라이트를 켜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돼요. 보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뭔가 영상을 찍어서 보는 것 같은 그림이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로젝션 레디오그래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 사실 엑스레이 찍어본 경험들이 다들 한두 번 이상씩 있을 텐데, 그죠? 그럼 엑스레이 보통은요. 자, 여러분들 엑스레이 영상은요.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더 큰 값이 가지도록 영상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하얗게 나타난 부분들이 뭐예요, 이게? 이게 척추고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갈비뼈잖아요. 그죠? 뼈 있는 부분이 하얗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흡수가 많이 되니까 뒤쪽에 필름 쪽에 도달하게 되는 X선 포톤의 양은 더 작은데, 그죠? 작은 부분이 더 밝게 나오게 보통 영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까맣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엑스레이가 거의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이제 위장 조형 뭐 이런 것들 혹시 받아본 친구들 있어요? 위장 조형술. 그러니까 아무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가지고 뭔가 엑스레이로 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이제 내시경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 할 때요 뭔가 걸쭉하게 생긴 뭔가 약 같은 걸 먹거든요. 아무도 안 받아봤어요? 다들 위장이 건강하구나, 그죠? 그래서 그럼 위장 조영술 같은 걸 받게 되면 그때 먹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위장 같은 경우에는요. X선을 잘 흡수할까요? 흡수하지 못할까요?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뼈 같은 경우에는 뭐 흡수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스캐터링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데 위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프트 티슈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자체를 잘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먹는 물질이 뭐냐면요. 먹고 난 다음에 막 흔들어주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X선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물질을 마셔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은 똑같이 이제 엑스레이 영상을 찍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영상을 찍으면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통칭해 가지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조영제라고 부릅니다. 조영제. 왜 조영제일까요? 조는 돕는다는 뜻이고요. 영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더 잘 보이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물질이다라고 해서 조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컨트레스트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레스트를 높여주는 그런 이제 물질이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죠? 오늘 배운 내용은 뭐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되는 CT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들 수고 많이 했고요. 내일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